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카고 대학교 소화기내과 치프 펠로로 있는 곽예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미국행 결정할 때 고려할 현실적 부분들 그리고 성공적인 매치에 관해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디스클로저는 없고요. 그 목차를 소개를 하면 우선 간단히 제 소개랑 제가 있는 시카고 대학교 소화기내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할 거고요.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저는 현실적으로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그리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와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도입부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 오려고 결심을 했을 때 매치를 할 수 있는 스태티스틱스, 그 통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어떤 매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매치를 위해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되는지 후반부에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014년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그 USMLE 준비하고 이제 레지던트 인터뷰를 봐서요. 그 예일대 브리치포트 병원에서 3년간 내과 수련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시카고대 소화기내과 그 펠로우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 미국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내과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3년이고요. 펠로우십도 이제 대부분의 그 펠로우십 과들이 3년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현재 있는 그 시카고 대학교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자면요. 시카고 대학교는 100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고 12명의 노벨 의학상, 생리학상을 배출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시카고대 소화기내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화기내과 학 자체를 시작한 병원이고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위내시경을 시작한 병원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체 간 이식을 한 병원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올 때 현실적으로 뭐 이런 저런 이제 고민들이 많잖아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기회비용. 저는 1년을 쉬고 인턴 레지던트를 안 올라가고 바로 이때 졸업하고 나서 1년을 쉬면서 USMLE를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주변의 동기들 보면서 앞서 나가는 동기들, 그 매치하는데 그 USMLE 준비하는 게 힘든 과정인데 그때 이제 많이 좀 힘들었었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매치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시는데 굉장히 부모님의 반대와 한국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소위 말하면 스카이캐슬을 보내놨는데 갑자기 딸내미가 미국을 간다고 하니 처음에는 많은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기반이 다 잡혀 있는데 가족들, 친구들을 다 놔두고 미국을 갑자기 간다? 그런 자기의 컴포트존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에 간다고 해서 뭐 매치를 해서 간다고 해서 결국은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건데 뭐 영어에서 뭐 문제가 되진 않을까? 뭐 문화적 차이라든지 또 외국인의 졸업생이라는 데서 차별이 오지는 않을까? 비자 문제는 어떡하나? 뭐 이런 점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점들이 충분히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그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매치에 실패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리워서 한국을 다시 돌아가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민자로서 좀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차이나 그런 거를 극복을 잘 못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미국에 이제 오기로 결정을 하고 미국에 오신 후에는 다들 잘 적응을 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면은 뭐 이런 스포츠카를 타고 뭐 이런 거를 상상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열심히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일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제가 이제 미국에 왜 오는 것이 좋은가를 좀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마슬로우의 Hierarchy of Needs를 빗대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왔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일단은 work-life balance가 잘 맞는다는 점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0시간 듀티 아워 그 정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80hour 듀티 아워 딱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게 리밋이 정해져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과 하면서 뭐 보통은 한 50, 60시간 일주일에 그 정도 일했던 것 같고 펠로우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중환자실 도는 턴이나 좀 더 힘든 턴 같은 경우에는 일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뭐 70시간, 뭐 80시간까지 채워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다양한 삶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거. 저는 이제 현재는 시카고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서버브라든지 조금 더 이제 뭐 네이처에 가까운 그런 데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본인이 이제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할 그런 폭이 좀 넓다는 점도 좋은 점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족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좀 베이직한 피지올로직 세이프티 니즈가 채워지고 나면은 이제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든 레지던트나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formal structured standardized 돼 있어요. ACGM이라는 기관에서 그걸 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든지 간에 굉장히 잘 짜여진 시스템을 따라서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좀 마음에 들었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베이직 니즈랑 뭐 트레이닝을 받고 뭐 이런 점을 떠나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의사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정말 환자 케어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뭐 물론 뭐 여기서도 administrative work 같은 게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과를 뭐 전공을 한다고 해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로컬에 나가면은 다른 좀 뭐 세부적인 왜 이렇게 소리가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 여기라고 들어. 다시 들리시나요? 어, 네, 제가 다 시켰어요. 네네.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과 말고 다른 과를 해야 되는 경우가 다른 전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근데 이게 네, 연결되나? 이게 그게 아닌데? 저거 뮤트 직접 보내라. 이렇게 직접 보내라. 지금 다른 분들 다 뮤트해 주세요. 물티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한 과를 이제 볼 수 있고 정말로 이제 받지 않나? 다른 ancillary 스태프들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 케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미국 의사들 대상으로 한 설베 에스케이프에서 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미국 의사들이 가장 이제 직업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게 환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뭐 만족감이 가장 크다고 대답을 했어요. 저도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환자들 간의 관계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미국도 당연히 이제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결국은 미국에서는 의사가 존중받는 직업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를 할 때 그런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점이 챌린징하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사실은 미국도 룰, 뭐 레귤레이션이 많고 EMR 시스템 차팅해야 되는 게 많고 그런 게 좀 힘든 점인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설문조사를 한 거를 보면은 주 한 50시간 정도 이제 미국 의사들이 일하는데 그중에서 15시간 정도는
그 paperwork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뭐 페이퍼워크 하는 거에 큰 부담감은 없어서 저는 괜찮은데 어쨌든 그 미국 의사들은 그런 미국 의사들도 페이퍼워크 하는 거 그런 거는 다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에 이제 오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매치를 하려고 이제 매치 막 그런 사이트도 USMLE 사이트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 정말 경쟁률이 이렇게 치열한데 과연 매치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이제 이건 내과 예를 든 건데 예를 들어서 20명의 레지던트를 뽑는다고 하면 보통 한 200명이 그, 그 병원에 지원을 하고 죄송합니다. 5,000명이 그 병원에 지원을 하고 200명 정도한테 인터뷰를 줘서 20명의 레지던트를 뽑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IMG 매치되는 확률을 보면은 그 US 시리즌십이 있거나 없거나는 큰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한 60% 정도의 그 외국인 의대생들이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치는 그 해가 지나감에 따라서 조금 더 좀 더 잘 되긴 하는데 거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미국의 레지던트 전체적인 그 과별로 이제 인원수를 보면은 한국이랑 비슷해요. 바이탈과들이 가장 사람을 많이 뽑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과, 뭐 소아과, 가정의학과, 뭐 이런 과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람을 뽑고요. 이제 그리고 뭐 성형외과라든지 그런 과들은 사람을 가장 적게 뽑죠.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니즈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과들을 보면은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그 정형외과 뭐 이런 뭐 피부과 이런 과들이 가장 인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들어가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고 제 친구들도 보면은 뭐 그 미국에서 리서치 몇 년 동안 하고 해서 이런 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펠로우십 같은 경우는 이제 pediatric surgery, 제가 있는 소화기내과 이런 과들이 가장 이제 경쟁률이 높아서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일단은 많은 선생님들이 그래서 택하는 루트가 만약에 procedural 하는 과를 가고 싶으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처음에 들어가기 쉬운 내과를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소화기내과, 뭐 cardiology, pulmonary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IMG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과에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내과를 제일 많이 가고요. 이제 그냥 사람 많은 과들 순서대로 가장 많이 가고요. 이런 다른 한국에서 인기 있는 과들이 미국에서도 사실은 인기가 있는데 이런 과들이 들어가기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힘들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은 매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매치에 중요한 게 뭔가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레지던트 지원을 할 때는 이런 거를 깊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치프 펠로우라서 그 펠로우를 뽑는데도 관여하고 그다음에 레지던트들 그 시카고 대학의 레지던트들 내과 레지던트 뭐 인터뷰도 하고 막 가끔씩 그러긴 하는데 그럴 때 보면은 결국 이 세 가지 자질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결국은 매치를 하려는 그 사람을 뽑는 게 좋은 의사를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의학적인 지식, 실력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들을 정말 케어를 잘하는 그런 그 따뜻한 마음, 좋은 성격, 다른 그 팀원들과 같이 협동해서 잘 할 수 있는지, 리더십 이런 성격적인 부분이 또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로서 그 학문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질이 있는지, 리서치, 사이언티픽, 뭐 컨트리뷰션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나 사이언티픽 컨트리뷰션을 조금 더 적게 보는 편이고요. 펠로우십을 갈 때는 이제 더 리서치 부분이 더 이제 중요한 요소가로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보면은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 이제 좋은 의사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edical knowledge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USMLE 점수가 가장 이제 객관적이고 획일화된 점수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의대 성적표, 그다음에 추천서, 인터뷰를 통해서도 가끔씩 뭐 medical knowledge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인터뷰들도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patient care personality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또 당연히 추천서, personal statement, 그다음에 만약에 미국에서 그, 그 임상 실습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그때 이제 어떤 성격인지 그런 걸 좀 평가를 할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괜찮은 사람인지 그런 걸 걸러내겠죠. 그리고 이제 리서치 같은 경우는 publication 또 letter에서 같이 이제 멘토가 이제 레터를 써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리서치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또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그 레지던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보면은 보통은 이제 7월 달쯤에 ECFMG라는 그 외국인 의대생을 인증해주는 기관에서 그 이제 그 웹사이트를 이제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ERAS 토큰이라는 걸 구매를 해서 이제 보통 9월 달쯤에는 각 병원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9월에서 12월 말 그 사이에 보면은 이제 인터뷰가 들어오고요. 10월에서 한 2월 정도까지 인터뷰를 보고 2월에 이제 자기가 어떤 병원을 가고 싶은지 랭크 오더리스트를 제출하고 3월에 매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1년 안에 했는지를 잠시 이제 공유를 하자면요. 저는 의대 4학년 때 미국에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클럭십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미국에 와야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처음에 이제 콜롬비아 갈 때는 그냥 저희 학교랑 교환학생 그게 되어 있어서 그냥 뉴욕에서 재밌게 놀다 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이제 가보니까 정말 미국에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국시 치고 이제 1, 2월 달에 이제 콜롬비아는 3개월 동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시 치고 나서 1, 2월 달에 가서 또 클럭십을 마저 하고 그다음에 그 클럭십 끝나고 옵저버십을 하나를 하고 그때 CES를 치고 한국을 들어와서 이제 3개월, 3, 4월, 5개월, 5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스텝 1을 공부해서 스텝 1을 쳤고요. 그다음에 2개월 동안 스텝 2를 CK를 공부해서 이제 스텝 2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일반인으로 일하면서 그 미국 갈 자금 마련을 좀 하면서 이제 원서 내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뷰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뷰 보는 중에 이제 스텝 3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매치를 했고요. 그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이때 스텝 1, 2 공부하는 이 5달간은 공부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앉아서 공부만. 그 USMLE 스코어랑 그 IMG들이 매칭되는 probability를 이제 그 차트 같은 걸 공개를 하거든요. 보면은 대부분 스텝 1 같은 경우는 240에서 250점 정도 맞으면 한 80%의 확률로 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텝 2 같은 경우는 250에서 260점 정도. 그 다음에 스텝 3는 사실은 이제 레지던트 지원할 때는 사실 그 필요는 없고요. 근데 H1B 비자를 받으려면은 스텝 3가 mandatory라서 그거는 패스를 해야 됩니다. 스텝 3 성적은 제가 펠로우십 지원할 때부터 보니까 전혀 안 보더라고요. 그냥 패스, 페일만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과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외국인 IMG 같은 경우에 230점 평균적으로 한 스텝 1은 230점, 스텝 2는 236점 정도 받으면은 평균적으로는 이제 매치된 사람들이 그 정도는 받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보면은 한 뭐 220점대는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 뭐 240점, 50점, 뭐 260점대 친구들도 이제 레전트 외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60점, 뭐 270점대까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230점 그 정도 받으면은 내과는 매치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런 리뷰 머티리얼로 공부를 했고요. USMLE korea.com이라는 저희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자료를 올려놓으시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캡터스님은 저희 서울예대 동기 오빠고 지금 아리조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이런 리뷰 머티리얼을 보고 이제 각각 과목들을 공부를 하고 나서는 USMLE 월드 큐뱅크랑 캐플란 큐뱅크를 한 세트를 풀고 그다음에 오답 정리하고 First Aid 스텝 1을 2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NBM이라는 또 이제 테스트 머티리얼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험 직전에 좀 이렇게 약간 테스팅용으로 하는 거고 그때 이제 마지막 3일 전 시험은 거의 시험 점수랑 일치하게 나온다는 정설이 있습니다.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냥 이렇게 적어놨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tep up to medicine, master the word, step 2 뭐 이런 거를 이제 리뷰를 하고 역시나 USMLE 큐뱅크랑 NBME First Aid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스텝 2 C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는 클럭십을 3개월을 하고 옵서버도 2개월을 해서 그거가 거의 다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냥 환자를 문진을 하고 뭐 신체 검사하고 그다음에 디퍼런셜 다이어그노스를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클럭십이나 뭐 임상 경험이 있으면은 따로 공부를 많이 안 하고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First Aid Step 2 CS 책이 있어서 그거 보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국시 CPX에 나오는 내용 자체는 거의 동일해서 그걸로도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다음에 스텝 3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다시 말했듯이 필수 사항은 아니고 H1B 비자를 받으려면 필요하고 뭐 이런 머티리얼들이 있는데 스텝 3는 패스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레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이 좋게도 되게 유명하신 미국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레터를 이제 제가 학생 실습 돌 때 받아서 이제 오게 됐는데 결국 이제 제가 다른 이제 펠로우들 레터 같은 걸 보면은 그냥 정말로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써주는 strong and specific letter가 훨씬 더 가치가 있더라고요. 정말 뭐 유명한 선생님이 그냥 대충 뜨뜨미지근하게 적어주는 레터보다는 그리고 이제 레터는 반드시 웨이브 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은 이제 3-4개 레터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보통은 자기가 지원하는 과에 있는 과장님한테서 레터를 받게 되니까 과장님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인상적인 레터 같은 경우는 he or she was top 5% in my 3-year career 뭐 이런 좀 구체적으로 이 학생이 어느 정도로 이제 뛰어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레터가 눈에는 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서치 같은 경우는 다시 말했듯이 레지던트 할 때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닌데 제가 지금 다시 레지던트 지원하는 때로 돌아가서 어떤 점을 다시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리서치를 꼽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뭐 리서치 한 개도 없어서 레지던트 지원할 때는 리서치 제로로 정말 아무 리서치 없이 그냥 지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자기가 좋은 좀 더 이제 경쟁률이 높은 과를 가고 싶거나 하면은 리서치가 아무래도 자기를 좀 변별력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왜냐하면 USMLE 성적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 잘 치고 하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특히나 예를 들어서 펠로우십을 지원할 때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랑 letter of recommendation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리서치도 이제 first author publication이나 아니면 oral presentation at 뭐 international or national meeting 이런 게 중요하고요. 결국 리서치를 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얼마나 productive한가, 그다음에 어떤 이제 이니시티브가 있는가 뭐 이렇게 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조금 평가하는 지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서치 통계를 잘해서 리서치 스킬셋이 그런 통계학적인 스킬셋이 있으면은 또 그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뭐 공고이 하시거나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의학 통계를 좀 열심히 공부해 놓으시면은 두고두고 저는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읽어요. 저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별로 안 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간단 명료하게 한 장 이내로 정말 스페시픽하게 자기 구체적인 goal, plan 뭐 어떤 그런 거를 잘 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이제 지원자들을 볼 때도 그래서 그냥 그런 점을 유의해서 이제 퍼스널하고 스페시픽하게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클럭십을 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많이 그런 고민을 했고요. 대부분의 이제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정도 클럭십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필수 요소로 적어놓은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 오는 애들 보니까 클럭십 없이도 다 잘 많이 매칭해서 잘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럭십이나 뭐 이제 US Clinical Experience가 있으면은 레터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CS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좋은 것 같고요. 클럭십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졸업하면은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의대생이신 분들은 뭐 특성화 실습 4학년 때나 아니면 방학을 통해서 클럭십을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졸업 후에는 뭐 익스턴십이라고 해서 좀 핸즈온 익스피리언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observership은 그냥 정말로 쉐도잉 하는 건데 observership 할 때도 자기가 이제 좋은 임프레션을 남기면은 좋은 레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observership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MSP라고 Medical Student Preference Evaluation이라는 거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성적표랑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이제 각 자기가 이제 듣는 과마다 좀 약간 서술형으로 적어주도록 돼 있어요. 보통은 이제 병원의 교학팀에서 양식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학팀에 문의하면은 교학팀에서 이렇게 좀 적어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FMG 서티피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경우에는 필수로 레지던트 그 자체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병원들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자기가 레지던트 지원을 할 때 서티피케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이제 메일을 보내서 뭐 지금은 없지만 곧 나올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는 다 좀 약간 뭐 행정적인 절차에 속하는 부분이라서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ECFNG 서티피켓을 받으려면 스텝 1, 스텝 2 CK, CS, 그 다음에 많은 페이퍼워크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면은 이제 서티피켓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year of graduation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을 보면은. 보통은 이제 대부분 3년에서 5년 정도 이내에 졸업한 사람들을 선호하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year of graduation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거를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해서 페이퍼를 막 퍼블리시를 많이 하고 하면은 이 year of graduation이 길어져도 좋은데 매치가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한국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year of graduation에서 이게 좀 제외를 해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따로 트레이닝을 받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잘 설명을 하시면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좀 잘 넘어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통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사실 US 시티즌십이나 그린카드가 있고 없고가 크게 이제 매치 확률 자체에는 영향은 주지는 않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그 그린카드 있는 경우를 선호를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병원 자체에서 그 들어야 되는 페이퍼워크라든지 그런 게 줄어드니까. 그래도 뭐 없으면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비자를 주는 경우에는 H1B 비자가 좀 더 이제 나중에 좀 더 유리한 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J1 같은 경우에는 본국 2년을 한국으로 2년을 와야 되는 그런 필수 조건이 있고, 만약에 한국에 오기 싫으면은 좀 underserved area 같은 데를 가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웨이버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H1B 비자를 주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주는 병원을 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H1B를 안 줘도 다들 이제 J1을 받은 선생님들도 다들 알아서 잘 헤쳐 나가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카고 대학은 H1B를 주고 이제 예일 브리티푸트 병원 같은 경우에도 H1B를 줘서 저는 이 병원들을 선택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보통 rule of 7, 뭐 rule of 6 or 7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 6군데에서 7군데 정도에서 인터뷰를 받으면은 거의 매칭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레지던시나 펠로우십 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인터뷰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각 병원 프로그램 디렉터한테 내가 굉장히 관심이 있다, 꼭 가고 싶다라는 메일을 보내면 생각보다 인터뷰가 많이 와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레지던시 지원을 했을 때 제가 한 30군데 정도 인터뷰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8군데, 5군데에서 8군데 정도는 다 이메일을 보내서 받은 인터뷰를 받았었고요. 펠로우십 지원할 때도 제가 15군데인가 뭐 그 정도 인터뷰를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 한 5군데 정도는 다 이메일을 써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받은 거고요.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인터뷰를 못 받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소화기내과 DDW라는 이제 가장 큰 컨퍼런스에서 구현 이제 강의를 많이 해서 그때 이제 모더레이터 분 한 분이 시카고 대학교 교수님이셔서 그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니 이제 인터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품 팔고 이제 다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터뷰는 못 받았던 인터뷰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한국에서 한국 선생님들이랑 그룹을 지어서 정말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을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치 이제 알고리즘을 보면은 좀 한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5명의 지원자들이 이런 세 군데의 병원에 이제 지원을 해서 인터뷰를 보면은 각각의 지원자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순서대로 랭크오더를 제출을 해요. 그다음에 각 병원에서도 자기가 뽑고 싶은 지원자 순서대로 랭크오더를 지원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애플리칸트가 우선이에요. 저희가 먼저 화살표를 병원에 보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화살표를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칠 이제 랭코더를 제출을 할 때는 그냥 자기가 소신껏 가장 가고 싶은 병원에 순서대로 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가 매치를 되고 이제 만약에 펠로십을 가고 싶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그냥 3년으로 유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년차 때는 미국에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수련을 받고 하는 거니까 미국 생활에 적응하고 이제 환자 파악하고 좋은 인턴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2년차 때는 1년 동안 이제 리서치를 열심히 해서 이제 퍼블리케이션도 하고 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3년차 때는 인터뷰를 보고 이제 매치를 하고, 다른 과들도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1, 2년차 때는 거의 뭐 리서치나 이제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3년차쯤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미국에 오는 것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요. 자기가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자기 성격은 어떤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 게 있으니까 좀 적응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다들 뭐 어떻게 다들 이제 좀 성격을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에 적응도 하고 해서 그거는 적응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의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살고 뭐 이런 점들에 있어서 그 좀 안 좋은 게 좀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말 좋아해 주시고 그, 그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 부모님이 정말 자주 미국에 와서 1년에 2번씩 미국에 와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친구가 없고 막 이런 거를 걱정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 레지던트 친구들이랑 결국 다 친구가 되게 되고요. 또 이제 뭐 뉴욕이나 뭐 시카고 아니면 이스트코스트 뭐 웨스트코스트 좀 대도시 같은 데 있으면은 그 한국 선생님들이랑도 많이 친하게 이제 좀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학교 그 같은 저 서울대 그 동기들만 3명이 지금 시카고에 있고요. 동기들 거의 저희 학번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미국에 지금 와 있어서 동기들이랑도 뭐 뉴욕에서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 간의 유대 관계는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한국에서 뭐 그런 사회생활을 접고 미국에 와서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에 와서 레지던트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많은 절차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시간 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잘 해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은 다들 어떻게든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다들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인터뷰할 때 레지던트 인터뷰할 때 항상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제 약점은 컴포트 존에서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 게 가장 저의 큰 약점이라고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 오는 게 컴포트 존에서 나오는 그런 첫 스텝이고 막상 해보니까 그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내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지금 갇혀있는 사고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나의 컴포트 존이 무서운 거지. 사실은 막상 거기서 나오고 보면은 오히려 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정말 더 이제 좋은 이제 삶이 펼쳐지니까 get comfortable being uncomfortable.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예현 선생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이제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벌써 누가 첫 질문을 해주셨네요. 곽예현 선생님, 미국 가시기 전에 영어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1년 아버지께서 교환 교수셔서 그때 미국에 와서 영어는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도 또 다시 끝내고 대학교도 다 나오고 뭐 이러면서 영어를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오늘 불편함은 그래도 처음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까 타임라인에서 보여드렸듯이 GP 하면서 일반인 하면서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미드 같은 거 좋아하고 이래서 미드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영어는 많이 좀 이렇게 다시 이제 픽업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영어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영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환자들을 보고 환자들을 케어하고 또 그걸 프레젠테이션 하고 뭐 그냥 이민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 나라 말을 잘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액센트 같은 게 많은 환자들 볼 때 저도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영어는 다 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한국말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이제 말하는 게 조금 더 어색해진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동환 선생님이 엄청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좀 격오지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뭐 VA facility나 physician scarcity area 이런 데가 시골 지역에 해당되냐고 아, 물어주셨는데, 그 B 그 VA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VA라든지 Physician Scarcity Area는 저희 시카고 그냥 약간 외곽만 가도 그 해당이 다 되거든요.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도 뉴욕에서 뭐 한 뭐 1시간? 30차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조금만 외곽으로 가도 되니까 완전 딱 그냥 정말 대도시 중심은 아니고 그냥 약간 뭐 한국으로 치면 분당, 뭐 일산, 서울에 뭐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그 피지언 쇼리지 에리아로 쳐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J1 비자, 비자 이거는 제가 답변해도 될 것 같아요. 네, J1 비자는 NIW를 안 해도 영주권이 나와요. 결국에는 J1을 끝내고 웨이버는 하는 동안에 H1B로 비자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H1B 받는 병원에서 스폰서를 해서 영주권을 따면 되는 거고, H1B는 H1B 하는 기간 동안에 영주권을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속도의 차이지 J1으로 온다 그래서 영주권이 안 나오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 질문은 스텝 3 끝내고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한가 이렇게 질문.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스텝 3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H1B 비자 같은 경우에는 직업 비자기 때문에 스텝 3까지를 해야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퀘어먼트 때문에 있는 거지. 굳이 H1B를 받는 게 아니라면은 스텝 3 없이 지원을 해도 되고요. 저는 스텝 3 없이 그냥 지원을 했고요. 왜냐면은 스텝 3를 대부분 이제 열심히 공부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만약에 낮게 나왔을 때 그게 오히려 더 흠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꼭 스텝 3는 끝내고 지원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클럭십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뭐 이 질문에 약간 대답하기가 물론 뭐 하버드 에서 가장 뭐 저명한 교수님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렇게 말하면.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뭐 오히려 조금 더 작은 프로그램에 가서 클럭십을 해서 자기가 좀 더 그 환자를 본 거를 이제 좀 더 인티메이트한 환경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고 자기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가는 게 오히려 클럭십은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컬럼비아에서 첫 달에 실습을 할 때는 그 영어도 조금 많이 안 쓰고 했으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쓰는 영어 같은 것도 좀 생소하고 해서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했던 클럭십 때는 그 레터를 안 받았거든요. 그때는 별로 잘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병원도 너무 크고 해서 근데 이제 조금 더 만약에 좀 더 작은 프로그램을 가서 정말 레터를 잘 써줄 수 있는 분이랑 만나면은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리서치를 하면 USMLE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도 리서치 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어, 만약에 미국에 예를 들어서 정말 왜 미국 애들도 가고 싶어하는 이제 인기과들 같은 경우에 좀 서지컬한 과들을 가려고 하면은 리서치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왜냐면 미국 애들도 리서치를 엄청 하고 USMLE 준비도 하고. 근데 어차피 그런 과들은 리서치를 엄청 많이 한다고 해서 정말 뛰어난 리서치 성과가 있는 게 아니면 외국인으로서는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더 이제 레지던트 때 가기 이제 쉬운 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리서치가 큰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저처럼 이제 내과를 지원을 해서 내과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뭐 소화기내과를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내과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리서치는 하면 되니까 그거는 자기가 이제 가고 싶은 과에 따라서 이렇게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 친구들도 보면은 뭐 미국에 와서 한 뭐 3, 4년씩 계속 리서치를 해서 그 이제 랩에 들어가서 리서치를 해서 결국은 뭐 그 뭐 콜로렉탈 서저리 뭐 이런 데 들어가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네. 그리고 미국에서 아플 때 의료비는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미국에 생각보다 그 병원에서 이제 인플로이들한테 그 해주는 의료보험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저는 다행히도 아직은 미국에서 아픈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뭐 프라이머리 케어 이제 체크업이라든지 이런 뭐 덴탈 체크업 같은 거는 그 이렇게 계속 받으니까 그런 거는 다 커버돼서 오히려 돈 내는 건 하나도 없고요. 크게 뭐 의료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지병이 있다거나 조금 뭐 아플 일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은 그 보험료 내는 거를 좀 높게 책정을 해서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은 커버가 되게 잘 되거든요. 보험료를 많이 책정을 한다고 해도 뭐 월급에서 보통 한뭐 20, 두 주에 한 번씩 월급 나오는 그거에서 뭐 20불에서 50불 정도밖에 안 빠져나가니까 크게 뭐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영어 자기소개서나 인터뷰 준비할 때 첨삭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첨삭 사이트는 없었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 USMLE 코리아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뭐 첨삭 사이트가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글들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제 추천되어 있는 그 분한테 그냥 연락해가지고 그때 첨삭을 받았었어요. 그냥 대부분 다 이제 뭐 어떤 뭐 내용적인 첨삭은 아니고 이제 영어 이제 문법 같은 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프리드 해달라는 그런 정도로 첨삭을 했고 많은 정보는 usmlekorea.com에 있습니다. 또 뭐 올해 준비하는 선생님 같은데 그 예일 프로그램 선생님 레지던트 하는데 지원하시나 봐요. 거기 혹시 구체적인 레지던트 상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 이거는 꼭 뭐 어떤 프로그램을 가든지 사실은 다 그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의사로서 의학적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그거를 가장 사실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제 그 레전트를 뽑아서 계속 콜도 하고 뭐 그 3년 동안은 계속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는 그냥 정말 성격적인 거 리더십이 있고 뭐 팀 협동력 뭐 팀워크가 좋고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USML이나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미국에서 내과 레지던트 하고 그 카디올로지나 가스트로 같이 경쟁 있는 펠로에 실질적으로 매치 못하는 선생님도 계신지. 네, 매치 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GI 같은 저 이제 소화기내과 같은 경우에는 그 60% 정도만 매치하고요. 미국인들 다 포함해서 40%는 매치를 못해요. 카디올로지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매치를 못하고요. 그래서 그 제 친구들도 그 레지던시 하고 지금 뭐 NYU에서 하스피탈리스트 하는 친구들도 있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그 IM 레지던시 후에 좀 경쟁이 있는 펠로우십을 지원하려면 정말로 이제 그 리서치 정말 열심히 하고 그 자기가 이제 가고 싶어하는 과 이제 그거 로테이션을 돌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추천서 잘 받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차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 때부터 리서치를 시작을 해서 그, 그, 그 퍼블리케이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요. 퍼블리케이션 제가 펠로우십 지원할 때 딱 나온 건 한 2개 정도 고 이제 대신에 저는 이제 오럴 프레젠테이션이 한 4개 정도 있어가지고 그 내셔널 미팅에서 하는 오럴 프레젠테이션 그걸로 좀 이제 많이 점수를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추천서를 굉장히 잘 받았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다들 해주시는 얘기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일대 소화기내과 과장님이랑 그 밑에 이제 되게 높으신 그 분들 예일대 이제 소화기내과 선생님들한테 다 추천서를 받았는데 뭐 제 추천서는 뭐 예일대 소화기내과 과장님이 자기가 30년 동안 일한 그 사람 중에 탑 5%라고 그렇게 적어준 걸 읽어주더라고요. 제가 인터뷰 볼 때. 그런 추천서를 잘 받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추천서를 잘 받으려면 열심히 일하고 리서치 열심히 하고 그냥 그런 게 바탕이 돼야겠죠? 네, 그 다음 질문은 너무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인턴을 한국에서 하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인턴부터 미국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인턴을 한국에서 이주영 선생님이 네, 대답할 절대 수 있을 것 절대 같은데.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한국에 있는 그 의료 시스템에 그냥 희생을 하기 위해서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에 갈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인턴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미국은 인턴이 그 레지던트 1년 차거든요. 그래서 그 3년 안에 들어있는 과정이어서 한국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저도 같은 네, 생각입니다. 다음은 스텝 1이 패스 페일로 바뀌는 것이랑 미국 의대가 증원되는 것이 외국인이 매칭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이거는 미국 내에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논점이 많은 political issue이기도 하고 해서 저도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영향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외국 IMG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를 그, 그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USMLE 성적이 가장 크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미국에 와서 클럽십 같은 걸 하고 레터를 받고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패스페일로 바뀌면. 그리고 의대를 증원한 것 같은 경우는 의대를 증원을 이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스태티스틱스 보여드렸던 것처럼 의대를 증원함과 동시에 레지던트 뽑는 숫자도 같이 늘어나서 사실은 그 매칭 자체는 큰 불리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부생의 경우 리서치가 영향을 미칠까요? 현실적으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서 궁금합니다. 네, 제가 어쨌든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레지던트를 조금 아주 막 경쟁이 심한 과를 가는 것 아닌 이상은 리서치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은 너무 뭐 좌절하거나 그러지는 말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그 리서치를 하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고 또 만약에 시간이 좀 뭐 방학 때나 이런 때 시간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을 때 그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이라는 그 백신 연구소 그 서울에 있거든요. 그 WHO 산하 기관인데 그때 인턴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그 의대에 다니면서 그런데 그 자기가 기회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말 리서치가 하고 싶으면은 1, 2년 동안 미국에 와서 리서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 저런 것도 안 되고 시간이 남는다. 근데 리서치를 할 여건은 안 된다. 그러면은 통계 공부를 하라는 하시면은 나중에 두고두고 도움이 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리서치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MSP를 낼 때 한국은 그냥 성적표에 점수만 쓰여 있는데 행정실에서 혹시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 저희가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그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행정실에서 이제 그런 거 드래프트를 해서 이제 보여주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그 행정실에서 다 알아서 해줬었는데 다른 선생님들 보니까 그 본인이 이제 직접 거의 많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저는 서울대인데도 제가 자화자찬을 했던 것 같은데. 아, 네. 아니,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보통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한테는 좀 더 유리한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열심히 자기를 진짜 다른 사람으로 열심히 포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면 좋고요.
인턴 지원할 때도 레지던트 지원하는 방식과 동일한가요? 인턴이라는 개념이 미국은 따로 없습니다. 레지던트에 포함된 1년 차가 인턴이라고 해서요. 인턴은 지원이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레지던트 시 GI 펠로우 지원 위해서 리서치 외에 어떤 다른 노력을 하셨나요? 리서치 외에는 결국은 이제 로테이션을 돌 때 자기가 돋보이고 이제 좋은 이제 추천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가이드라인을 읽고 정말 빠삭하게 학문 소화기 내과에 대해서 정말 업투데이트한 모든 막 퍼블리케이션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뭐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면은 정말 줄줄줄 나올 정도로 그런 노력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다 레터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경쟁률이 높은 과의 경우 한국에서 졸업 후 지원하기보다 한국에서 그 과 수련 마친 후 지원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건 오히려 제가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수련하고 지원했거든요. 근데 다시 하면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무조건 졸업하고 바로 준비해서 1, 2년 안에 미국에 가는 게 낫고요. 한국에서 수련하기보다는 만약 이렇게 진짜 하기를 원하시면 그 분야 리서치를 차라리 1년을 하는 게 낫지. 한국에서 레지던트를 통째로 하는 거는 너무 이게 투자 대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득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한국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미국에서 바로 펠로우십 매칭이 가능한지. 네. Yes and no.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이제 소화기내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소화기내과 자체를 수련을 못 받아요. 펠로우로. 근데 소화기내과에서 분과, 예를 들어서 IBD, 뭐 nutrition, liver hepatology 뭐 이런 분과로서는 수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세컨 트랙으로 미국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라든지 urology 뭐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다 받고 미국으로 이제 그런 sub 스페셜티로 트레이닝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연구 업적을 해서 진짜로 정말 뛰어나게 그 연구 성과를 낸 경우에는 교수로 채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대학 병원에서만 일할 수 있고 그 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는 못 가고 거기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이제 시카고 대학교는 이제 IBD가 Inflammatory Bowel Disease가 이제 가장 큰 분야인데 일본에서 오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서 일본에서 소화기내과 다 하시고 이제 시카고 대학으로 IBD 펠로우를 하러 오셔서 이제 그분은 정말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이 뭐 거의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교수로 채용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길은 좀 드물고 굉장히 이제 정말로 리서치를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남는 사람들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YOG 2, 3년 미만을 크라이테리아 적어놓은 프로그램에 뭐 군복무 때문에 4년이 지난 경우 아예 배제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딱 크라이테리아를 정해 놓은 병원들도 다 지원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미국도 다 사람 사는 데이기 때문에 그냥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 그런 거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예외는 다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뭐 크라이테리아에 너무 구애를 받고 뭐 지원을 포기한다거나 그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자주 나오는 문제인 인종차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민 1세대 아시아 여성으로서 살면서 힘들었던 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인종차별은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핫한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게 조금 꺼려지기는 하는데요. 그냥 미국은 워낙에
그 다양한 문화의 그 인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종 차별을 당해서 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자로서의 차별은 있긴 있어요. 그 아무래도 소화기내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소화기내과는 이제 약간 산부인과랑 비슷하게 대장내시경 받고 이래야 되니까 여성 환자분들이 여자 선생님들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환자들 좀 약간 나이 드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여성 의사의 이제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차별이 가끔씩 뭐 거의 드물게 있긴 한데 그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인종차별은 뭐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US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 전혀 없으면 IM 매칭이 제한이 많은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제 IM 하고 하는 애들 보면은 전혀 USC 없이 온 애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큰 꼭 필수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카디올로지 하고 싶으신 분이 IMG로서 미국에서 카디올로지 가는 게 얼마나 어느 정도로 힘든지. 그 아까 말했듯이 카디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 IMG 뭐 그다음에 AMG 미국 졸업생들 포함해서 한 20% 정도 불합격을 하거든요. 80%는 합격을 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한국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한국에서 이제 자라온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뭐 가고 싶은 과는 다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매칭 확률로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AMG들보다 그, 그 좋은 프로그램을 가는 거에 제약은 조금 있기는 하죠. 그래도 뭐 크게 뭐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과를 가고 싶 가고 싶으신지 간에. 네. 그리고 지원하려는 과 외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분야 논문이 도움이 되는지. 네, 이것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결국은 그 논문을 쓴다는 거를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는 걸 보는 이유는 정말 이 사람이 그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거를 그 아이디어를 그 논문 그 연구로 만들 수 있고 연구를 시행을 해서 논문까지 작성을 할 수 있는 끈기가 있는지 그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다른 분야를 한 거라도 이제 논문이 있으면 그건 도움이 되고요. 그냥 자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잘 이렇게 돌려서 잘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말씀하시면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클럭십은 학생 때 하는 걸로 아는데 국시 끝나고 1, 3월 사이에 하는 2달도 클럭십으로 인정이 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시 끝나고 바로 미국에 와서 이제 1월달, 2월달 졸업할 때까지 클럭십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졸업식은 못 갔어요. 하지만 예, 어쨌든 인정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클럭십 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는데 요즘 프로그램들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는 분위기인가요? 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이고 하니까 그런 점은 되게 좀 많이 대부분의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인터뷰도 막 그냥 줌으로 인터뷰 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감안을 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여기 정민섭님이 올린 건데 H1B 비자로 레지던트 펠로우십 하면 6년인데 이게 H1B 만기를 채우는 것 같은데 이후에 영주권을 어떻게 진행하시려는지 궁금합니다. 저 이제 그 H1B 비자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영주권을 받는 경우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NIW라고 National Interest Waiver를 이제 지원을
그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이제 그 펠로우십 때 NIW를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민 그런 게 조금 늦춰져서 아직 조금 연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잡 자체에서 그 non-immigrant status로 해서 그 영주권을 지원을 해주는 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private practice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지원을 거의 잘 안 해주고 자기 private practice 가고 싶다고 하면 영주권을 따로 받는 게 좋고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잡으려고 인터뷰를 보는데 정말 뽑고 싶은 경우에는 제가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영주권은 다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병원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보통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 잡을 통해서 그 영주권을 이제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서치 레지던트 때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참여 중인 리서치에 이렇게 조인을 하신 건지 아니면 혼자 진행하신 토픽이 있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한 리서치는 100% 제가 다 시작해서 끝내서 교수님한테 리뷰를 해달라고 해서 교수님은 사인해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리서치를 했냐면은 저는 통계 돌리는 리서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enhanced database 같은 경우 publicly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그거 그냥 다운 받아서 그냥 계속 그냥 저는 그 스타다 통계 그거 이용해서 그냥 통계 돌려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연구 주제를 잡아서 그냥 통계 돌려서 하는 리서치니까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EMR을 통해서 이제 그 large database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그렇게 리서치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지금 펠로우십 때도 그렇고 다 제가 다 이제 리서치 주도해서 하는 한 리서치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리서치도 하다 보면은 저도 리서치 경험 전혀 없이 그냥 와서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로토콜이 있어요. 뭐 어떤 A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B라는 이제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프로토콜을 따라서 좀 하다 보면은 리서치를 계속 많이 왕성하게 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좋은 교수님 밑에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수행을 해서 리서치를 이제 끌고 나가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교수님들 도움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분이 해주신 영주권 문제는 아까 위에서 답변을 했던 것 같고 H1B 비자를 지원해주는 병원에만 지원을 하면 매치될 확률이 많이 떨어지나요? 네. 정답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레지던트 한 30군데 인터뷰를 받았던 곳들 중에서 5군데만 그 영주권을 그 H1B를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로 보면은 뭐 거의 한 25%, 75%는 다 J1을 주는 병원들이니까 그 모든 병원들을 다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좀 확률을 그만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펠로우십 지원할 때도 그냥 H1B를 주든 안 주든지 간에 그냥 다 지원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운 좋게 시카고 대학에서는 H1B를 주기 때문에 근데 꼭 시카고 대학 말더라도 뭐 클리블랜드 클리닉, 뭐 마운트 사이나이 뭐 이런 이렇게 좋은 병원들도 H1B 다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J1을 주니까 일단은 지원은 다 하시고 나중에 랭크 오더 리스트 낼 때 그때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매칭할 때 저는 3순위에 매치가 됐는데 1순위, 2순위는 H1B 비자를 해주는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J1 비자 됐는데 사실 나쁘지 않아요. J1이 막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J1으로 가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J1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J1 좋습니다.
그리고 예, 가을에부터 시작될 버추얼 인터뷰에 대해서 혹시 정해진 지침이 있는지 곽 선생님 이거 아시나요? 지침은 잘 모르겠고요. 그,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는 건지. 근데 저희 병원도 버추얼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냥 사실은 병원에서 더 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다들 자기 병원을 자랑하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고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 지침은 그냥 뭐 인터뷰 보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똑같고 대부분 다 이제 버추얼이든지 non 버추얼이든지 간에 인터뷰를 보고 나서 그 인터뷰 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각의 그 애플리컨트는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고 이거를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펠로우를 뽑거나 레지던트를 뽑으면은 그 특히 치프들한테는 물어봐요. 얘의 성격은 어떤지, 얘가 같이 일하고 싶은지, 얘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사소하게 말하는 것들도 다 이제 사실은 그 점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버추얼 인터뷰를 하면은 이제 본인의 그런 이런 사소한 것들을 보여줄 기회가 없고 어떻게 보면 한국 선생님들이 특히나 영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LOR을 미국 스태프한테 받아야 되는 건지 국내 대학 과장님들도 써줄 수 있는 건지. 그 둘 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요구하는 그 과의 과장님 레터를 받으라는 건 자기 병원 과장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의대의 병원 저 같은 경우 내과를 지원할 때 내과 과장님 레터가 꼭 있었어야 됐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내과 과장님 한 분 레터 한국에서 받은 거 빼고 나머지 세 개는 다 미국 선생님들한테 레터를 받기는 했었어요. 네. 오랄 프레젠테이션이 국제학회 발표를 말씀하는 건지. 이거는 네. 뭐 예, 국내 국제 뭐 다 적용은 되죠. 네.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내 오랄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는 조금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인터내셔널 이제 큰 미팅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하는 이제 오럴 프레젠테이션을 말하는 거죠. 매칭할 때 한국에서 졸업한 학교의 학벌도 의미가 있나요? 그거는 yes and no.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IMG들은 다 그냥 다 IMG예요. 그 AMG 미국 의대를 졸업한 그 사람들 그 밑에 그냥 다 IMG고 그 중에서도 뭐 저는 이제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서울대를 주려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뭐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서울대가 정말 뛰어나고 뭐 이런 거를 아는 사람도 있고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뭐 정말 복불복 자기를 인터뷰를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거의 한국에서 졸업한 학교는 뭐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처음 정착할 때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이제 아파트를 처음에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내과 레지던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이제 지금 졸업하는 사람이 이제 아파트 그 뭐지? 이제 내놓으려고 하는데 거기 렌트를 할 사람을 구해서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알아서 그 아파트 구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시카고에서도 그냥 워낙 이제 시카고도 대도시니까 다 뭐 집은 하우스 같은 건 없고 다 이제 아파트니까 그냥 아파트에서 렌트하면서 살고 있고요. 시카고 렌트비가 어느 다른 정도인지 한 달에? 시카고 렌트비도 그것도 천차만별인데 예를 들어서 좀 더 도심에 좋은 데서 살고 싶으면은 렌트비가 뭐 한 2,000불 정도 들죠. 그리고 만약에 근데 조금 더 저희 이제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우스사이드에 조금 가까이 있어서 조금 더 남쪽에서 살면은 뭐한 1,500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렌트비. 통계가 중요하게
생각되면 혹시 뭐 학위를 따야 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네요. 정보 통계학. 뭐 굳이 아니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이제 굳이 막 학위를 따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제 레지던트 지원할 때는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펠로우십 할 때 학위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나 저는 이제 워낙에 통계를 돌려서 하는 그런 리서치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레덴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발리데이션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위가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지만 굳이 레지던트 뭐 펠로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위를 딸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펠로우십 할 때도 이제 학위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병원들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이 전문의 취득 후 2년이 지났는데요. 이런 경우도 군대처럼 제 상황을 설명한다면 YOG 제한이 있는 곳이라도 매칭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저는 전문의 따고 군대에서 3년 있고 지원했는데 프로그램에서 나중에 프로그램 디렉터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전문의는 사실상 그거는 졸업 연도보다 더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녹슬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그거고요. 그래서 전문의를 졸업하면 그때부터 YOG를 따진다고 해도 사실 비슷하고 필터링에 이게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은 추가로 이메일을 보내서 나 사실은 이런 상황이어서 되게 프레시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인터뷰 주고 그럽니다. 그 다음은 IMG로 수련이 끝났을 때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IMG라서 제한점은 없는지 궁금하고 평균 근무 시간 궁금합니다. 그 졸업 후에 이제 저도 이제 지금 3년 차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한창 잡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텝, 페이 닥터, 개원 딱 그 세 가지로 나눠 한국이랑 똑같이 세 가지 진로가 있고요. 근데 이제 대학교 스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자기가 이제 뭐 한국이랑 비슷하죠. 그냥 대학교에 나와서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좀 약간 large healthcare 시스템에 속해서 이제 하는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사립병원 같은 그런 개념이 좀 많이 있어서 사실 그런 데를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오는 그런 버든도 적고 이제 그 페이 같은 경우는 개원가랑 비슷하게 받으면서 뭐 어느 정도 약간 그 뭐 레지던트가 이제 학생들이 로테이션 돈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티칭할 기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좀 large healthcare 시스템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개원가 같은 경우에는 솔로 프랙티스를 하는 사람도 한 명 봤는데 솔로 프랙티스는 거의 안 하고 대부분 이제 그룹 프랙티스 그 시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뭐 그 50명 소화기내과 50명 이렇게 뭐 연합내과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으로 치면은 그런 막 되게 large private practice 이런 데도 많이 있어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진로를 정하는 것 같고요. 아까 전에 IMG로 수련이 끝났을 때 진로 같은 경우는 IMG이기 때문에 오는 그건 없어요. 그 미국에서는 가장 최근에 받은 수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자기가 펠로우십이 뭐 레지던시나 펠로우십을 뭐 좋은 데서 하면은 그냥 딱 그 가장 최근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한점은 없고요. 다만 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자를 받아야 되면은 그 프라이빗 프랙티스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이제 larger 뭐 hospital 시스템에 employ 되거나 그런 쪽으로 해야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뭐 프라이빗 프랙티스도 인터뷰 보고 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든 이거는 영주권은 다 마련을 해줄 테니까 오기만 해라 이렇게 다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뜻이 있으면 다 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적인 근무 시간이나 강도. 저는 이제 내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 80시간까지 근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레지던트 할 때 뭐 거의 한 60시간? 지금 현재도 뭐 거의 주 한 5, 60시간? 보통 7 to 5 이렇게 일을 해요. 아침에 7시나 8시쯤에 이제 병원에 가서 4, 5시간, 4, 5시쯤에 거의 칼퇴근하는 것 같아요.
뭐 가끔씩은 좀 더 일찍 오는 경우도 있고 뭐 환자 케어가 계속 있어지면 뭐 6시, 7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뭐 5시 칼퇴근? 뭐 그거는 이제 어텐딩이 되면 오히려 좀 더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정말 자기 본인 환자고 이제 수당할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더 오너십이 있으니까 오히려 어텐딩이 돼서 조금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 60시간은 안 넘기는 것 같아요, 주당. 참고로 미국은 러시아워가 오후 3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그때부터 퇴근을 시작해가지고 의사들이 5시에 퇴근해도 그게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방학이나 학기 중에 지금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뭘 하는 걸 추천하겠는지 궁금합니다. 방학이나 학기 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리서치, 통계 공부 그거는 정말 학생 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그거는 하면은 좋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 애들도 사실은 미국의 의대생들이 방학이나 학기 중에 리서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걔들이랑 경쟁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IMG에서 좀 밑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미국 애들은 리서치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 꼭 오고 싶으면은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도 막 엄청나게 그 동아리도 많이 하고 뭐 봉사 동아리도 하고 뭐 그 의대 댄스 동아리도 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별로 동아리 자체는 큰 뭐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잠깐만. 첫 클럭십이 성공적이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미국 예. 네. 네, 영어를 잘하는 게 기본이기는 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미국에서 처음 클럽십 할 때 가장 느꼈던 차이점은 한국은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면은 쟤 약간 뭐지 약간 좀 튀려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내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모르는 줄 알아요. 바보인 줄 알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미국에 와서 받았던 피드백 중에 하나는 피드백을 하라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거를 이제 받고 좀 충격적이었는 게 왜냐면 저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국 그게 습성이 있어서 좀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이려면 뭐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뭐 임상 지식이나 이런 게 많으면은 도움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과를 돌 때 좀 중요한 토픽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NEJM 같은 데 보면은 리뷰 아티클 같은 게 많아요. 그거 그냥 한번 쭉 읽으면은 정말 패서피지올로지부터 트리트먼트까지 다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것만 알고 있어도 학생으로서는 정말 이 학생은 대단한 학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든. 우선은 그 예정된 시간이 30분까지라서 30분까지는 우선 하고 나머지는 제가 채팅방에 있는 거는 제가 채팅으로 어떻게든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저도 다음은 네. 질문 계속 있으면 다 받을 그래요? 받을 수 있어요. 거기 10시 반이죠, 지금. 네. 잠깐만. 선생님은 주무셔야 되니까. 제가 미국에서 1개월 클럭십을 했었는데 담당 교수님이 더 이상 안 계셔서 추천서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클럭십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클럭십을 하고는 보통은 평가지를 주지 않나요? 뭐라고 하지? 클럽십 마칠 때 왜 추천서 말고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 저는 그때는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MSP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클럭십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되도록. 임신을 하거나 아기를 키우는 경우 매칭이 힘들지 않은지, 차별은 없는지. 그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제 친구들 임신하는 애들도 되게 많고, 임신을 해서 지원을 했던 애들도 많고,
또 펠로들이나 레지던트도 임신을 해서 오히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펠로십 임신하면 육아휴직 3개월 나오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거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근데 물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레지던트를 하거나 그냥 직장을 다니거나 육아를 하면서 일을 같이 하는 건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거에 대한 힘든 거지 특별하게 뭐 레지던트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은 남자도 육아휴직을 2주씩 줍니다. 여자는 4주를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은 펠로우십 선발 때도 USMLE 성적이 많이 반영되는지요. 글쎄요. 펠로우십 할 때 저는 이제 제가 크게 반영은 안 되는데 그래도 성적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거기서는 그 240점 커트라인으로 그 끊어서 240점 이상만 이제 그거를 원서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엄청나게 높은 점수가 요구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성적을 보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근데 성적을 크게 안 보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스텝 3는 전혀 안 보고요. 저도 스텝 3는 거의 패스 살짝 넘긴 정도로만 했는데도 전혀 문제는 없었었고요. 스텝 1, 2, 1이 가장 중요하고 2가 그 다음으로 중요해요. 펠로우십을 선발할 때도. 특수 상황을 이메일로 설명하는 경우 누구한테 이메일을 하면 되나요? 이거는 디렉터랑 코디네이터 같이 보내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디렉터한테 보내면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 학부 성적은 얼마큼 중요할까요? 중요하긴 한데 크게는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닌데 뭐 엄청나게 뭐 10등 안에 들고 막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잘하면은 좋긴 한데 뭐 네. 이미 나와 있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 한국에서 전문의를 했는데 한국 LOR은 전공한 병원 과장님한테 받아야 되는 건지 과장님한테 받으면 제일 좋죠. 그림이 제일 저도 저희 과장님한테 받았었고요. 본과 1년 때 USMLE 스텝 1을 보게 되면 카플란 렉처 비디오가 필수적일까요? 저는 비디오는 안 봤고요. 비디오 그 녹취본 그거를 어떻게 구해서 그거 그냥 읽었어요. 왜냐면 비디오 보려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카플란이 도움은 많이 되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주영 선생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카플란이 도움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스텝 1 보기 전에 USMLE 코리아를 몰랐어가지고 아, 저는 6월드 없이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이 제가 이런 분이 생길까봐 이렇게 강의를 코디네이션을 한 건데 정보가 되게 중요하고 진짜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대충 큰 그림을 알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 오니까 6월드는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드를 안 한다는 거는 그냥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실책을 안 보고 국시를 보는. 그냥 포기한 사람 약간 그렇게 된 거라서 저도 스텝 1 보고 약간 후회한 적도 있는데 USMLE 월드는 꼭 의대생의 친구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YOG 10년이 넘는데 적당한 USMLE 점수 리서치 학위가 있으면 커버가 가능할까요? 근데 보면은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그 마이오지 그 많이 돼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리서치 결과가 좀 좋으면은 그게 어느 정도는 커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완전 정말 탑 프로그램에 가기는 힘들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좋은 프로그램에 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더 분과를 하고 싶으면은 그때 이제 펠로우십 같은 걸로 많이 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리서치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이오지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커버는 가능합니다. 네. 통계 부분에서 관련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말씀드려. 통계가 통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선생님은 통계하셨는데 저는 그냥 그 학부 때 배운 그 의학 통계 저희 그게 사실은 다였거든요. 그리고 통계 공부는 그냥 여기서 저는 여기 따로 했어요. 그냥 혼자서. 저는 학교 저는 전공 한국 전공일 때 그 석사를 해가지고 그때 통계 수업 듣고 저는 R을 쓰는데 R은 따로 유튜브에서 그냥 찾아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스타타도 R이나 네 저는 스타타는 못 쓰고 저는 R이나 스타타 중에 하나는 쓸 줄 알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코드 베이스 시스템이라서 예, 그 이렇게 플렉시빌리티가 되게 좋고 맞아요. 다른 예 그게 저도 좀 스타타 거의 뭐 구글이랑 뭐 유튜브랑 그런 거 보고 혼자서 공부 많이 했어요.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의지가 있으면은 의지만 있으면 네, 되죠. 의지만 있으면 다 공부할 수 있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접근이 가능하면 이게 이게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게 아까 내셔널 데이터베이스 다운로드 받아서 쓰셨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네, 그 제가 주로 하는 통계는 NHANES라고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Data. 그거는 그냥 NHANES NHANES 그냥 구글 검색해 보면 되고요. 꼭 그거 말고도 뭐 Sears 데이터 그건 암 환자들 이제 그 자료고 뭐 굉장히 많아요. NIH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런 그 퍼블릭 데이터베이스들 다 나와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그 하스피탈 뭐 HQ 뭐 하스피탈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데이터 같은 거는 약간 돈을 내고 다운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그거 뭐 크게 뭐 한 150불인가 200불인가만 내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IRB 없이 논문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레지던트들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저도 IRB를 해서 한 논문도 있고 한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거는 나이에 대한 차별은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미국은. 그래서 졸업 연수는 관련이 있지만 나이랑은 절대 상관없다는 거. 예. 그리고 USMLE 준비는 의대 다니면서 하는 거랑 졸업하고 하는 게 어떤 게 좋을까요? 음, 글쎄요, 저는 이제 제가 USMLE가 사실은 좀 이렇게 미국 애들도 보통은 뭐 방학 한 달이나 두 달 딱 앉아서 USMLE 공부만 해서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두세 달 정도를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경우라면 의대 다니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은 정말 좀 이렇게 USML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정말 뭐 공보입 때라든지 아니면 그 레지던트 하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한다든가. 근데 이제 짧게 그냥 단기간에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저처럼 이제 1년 그냥 쉬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본인의 능력이 되시면 학생 때 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하죠. 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스텝스 CK를 어떻게 2개월 만에 하셨는지, 하루에 얼마나 도대체 공부한 건지 궁금하네요. CK를요? 근데 그 CK는 제가 봤을 때 스텝 1을 치고 나면은 스텝 1 플러스 그 한국 국시 그거 같아요. CK는. 그래서 CK는 특별하게 많이 공부는 안 했던 것 같고요. 뭐 그래도 두 달 해서 이제 계속 유월드라든지 뭐 그런 큐뱅크를 보기는 했는데 스텝 1을 열심히 준비하면은 CK는 같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국시 공부를 했으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질문까지 진짜 딱 90분, 95분 걸렸네요. 예,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저희 그 USMLE 코리아에 오면은 정말 방대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게 유료 사이트가 아니고 정말
그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다 무료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라서 제가 본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 제일 이타주의적인 커뮤니티인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오셔서 시간 나실 때 추천수로 게시판을 정렬하면 좋은 글 순으로 위에서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5개, 10개 정도 글만 읽어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고 오늘 그 곽예현 선생님이 해주신 거는 굉장히 좋은 길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살을 붙이듯이 읽어주시면은 정말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